오늘은 국토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나갈 거예요. 그 중에서도 교과서 17쪽에 그 전통적 국토 간의 변화해서 고지도 부분을 나갈 텐데요. 국토인식의 변화 단원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전통적 국토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우리 국토를 바라보는 인식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텐데, 전통적 국토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건 풍수지리사상입니다. 풍수지리사상은 바람풍, 물수, 자연환경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명당의 개념이죠. 사람이 살기 좋은 곳 명당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나도 잘 되고 내 후손도 잘 되고, 그리고 사람이 묻히는 묘지도 마찬가지죠. 조상님의 묘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자손들 또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풍수지리사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양택풍수와 음택풍수로 나뉘어집니다. 양택풍수는 사람이 사는 땅, 우리가 사는 집, 넓게는 한 나라의 수도 또는 한 지역의 그 중심지를 선정할 때 이 양택풍수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즉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풍수가 양택풍수고, 음택풍수라는 건 이제 죽은 사람들 몇 자리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이 삶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 몇 자리를 선정하는 그 풍수를 음택풍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풍수지리 사상에서 명당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게, 여러분도 아마 들어는 봤을 거예요. 배산임수라는 거. 배신하다 할 때 그 배자랑 같은 말이에요. 등배자, 등지를 말하는 거야. 등 뒤에는 산이 있고 가까울 임자, 가까운 곳에는 물이 있다. 이게 배산임수가 풍수지리 사상의 명당을 가리키는데, 대표적으로 한양이 이런 배산임수 지형에 해당이 돼요. 이 배산임수 지형이 갖는 의미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전통적 국토관을 살펴본 다음에는 이 전통적 국토관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고지도에 대해서 볼 거예요. 고지도에서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게 총 4장의 지도입니다. 이 4장의 지도는 모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 배우고 나면 이제 다음 시간에 고문헌, 책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풍수지리 사상을 쌤이 마인드맵에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요. 풍수지리 사상은 지모 사상과 음양 오행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모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땅지, 어미이모, 땅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를 비롯한 그 이전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제 기반이 농업이에요. 농업이 안 되면 다른 산업이 발달할 수가 없죠. 먹는 게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 다른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먹는 거, 농업은 온전히 하늘에 내리는 비와 땅의 힘에 의존해요. 그래서 땅 위에 자라는 모든 것들은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라서 땅이 어머니다라는 사상이 지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길흉화복, 그 사람의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음양오행설이라는 건, 음은 그늘음, 태양할 때 양이겠죠. 해와 달, 그리고 오행, 화수목금토 5개 합치면 일월 화수목금토, 우리 일주일 얘기하는 그게 되는 거죠. 이 음양오행설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결정된다는 게 이 음양오행설의 사상이고,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 철암고 처음 왔을 때 그 교감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사주를 이제 봐주신다고 해서 사주를 봐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선생님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대요. 목, 나무, 음양오행설의 목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의 아내는 그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대요. 수.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막 크게 성장하는데 아내가 굉장히 그 결정적 그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선생님이, 그 교감 선생님께서 쌤이 잘 되는데 와이프가 큰 도움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여기서 쌤이 하고 싶은 말은, 음양오행설이라는 게 인간의 삶이 나의 의지로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음양오행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상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게 풍수지리 사상이고, 풍수지리 사상은 내가 사는 장소, 또는 우리 조상들의 몇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나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게 풍수지리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나요? 다음에 풍수지리 사상에서 말했던 명당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양택풍수는 주거지를 선정하는 거고,
요거 미안합니다. 잘못됐네요. 음택풍수는 몇 자리를 선정하는 건데 요게 표준어예요. 몇 자리. 풍수지리사상에서 명당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게 배산임수고 배산임수는 뒤에 산이 있고 그리고 물이 가까이 있는 걸 배산임수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적인 데가 한양, 안동, 그리고 경상북도 예천, 경상북도 안동이고 그리고 전라도에 있는 순창군 구미리가 그 사례로 나와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면 이걸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풍수지리사상에서 명당이라고 하는 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 앞쪽은 그게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경복궁 있는 곳을 보면 이게 경복궁이죠. 경복궁 있는데 보면 뒤쪽으로 산, 여기도 산이 있고 여기도 산이 있고 여기도 산이 있죠. 그리고 한강 넘어서도 관악산이 있어요. 그래서 넓게 보았을 때 경복궁을 기준으로 경복궁이 여기 있는 거죠. 경복궁을 기준으로 여기가 산으로 삥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 물이 흘러가고 있는 형상이라서 이게 배산임수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교과서에 나온 사례가 요건데 요 뒤쪽으로 지금 산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앞쪽으로 옆으로 있죠. 가까이에 여기 삼진강이 흘러감으로써 이 지역도 배산임수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배산임수가 근데 조선시대에 아무 이유 없이 명당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현대적으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배산과 임수가 장점이 있어서 거기에 명당이 되었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배산은 등 뒤에 산이 있는 건데 산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겨울철이 굉장히 추워요. 시베리아에서 북서풍이 불어와서 시베리아가 우리나라 북서쪽에 있죠. 그 북서풍에 의해서 추운데 등 뒤에 산이 있으면 북서풍을 차단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 가까이 있으면 조선시대 그 난방 연료가 땔감이죠. 나무 땔감을 획득하기가 쉽고 산에서 버섯이라든지 열매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이런 임산물을 획득하기 좋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임수는 물이 가까이 있는 건데 물이 가까이 있어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고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곳이 이제 배산임수 조선시대 풍수지리사상의 명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산임수가 좋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배산임수가 명당으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수지리사상은 아까 자연환경에 의해서 인간의 삶이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풍수지리사상에도 비보풍수라는 게 있어요.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풍수지리적으로 저기 살기가 조금 안 좋아. 그런데 한 가지만 안 좋아서 그 한 가지를 보완하면 사람이 살만해. 그러면 그 한 가지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해두는 거예요. 그게 비보풍수. 풍수지리적 결함을 인위적으로 보완하는 거고 대표적인 게 경복궁도 마찬가지예요. 경복궁 앞에 관악산이 있는데 아까 관악산 한번 봤었죠. 지금 경복궁이 있는 곳이고 경복궁에서 이제 남쪽을 바라볼 때 이 관악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기 때문에 관악산이 쭉 보여요. 근데 이 관악산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복궁을 지을 때 경복궁 안쪽에다가 해태상을 설치했어요. 불을 잡아먹고 사는 해태상을 설치했는데 여러분 뭐 다 알겠지만 한번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긴 거 이게 해태상이 되는 거고 불을 잡아먹고 사는 전설의 동물이라서 그 해태상을 비보풍수의 개념으로서 설치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관악산 정상에 연못을 파가지고 물을 담아 두었어요. 역시 관악산에 불을 누르기 위해서. 이제 고지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고지도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조선 초기에 국가주도로 제작된 지로서 선생님한테 있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지금 사진 찍은 거예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를 보면 세계 지도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지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예요. 현존하고 있는 것 중에. 조선 중기 이전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 중에는 전 세계에서 당대 1402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거와 견줄 만한 지도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만큼 잘 만들어진 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를 보면 이쪽이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 위쪽은 유럽이고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예요.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이쪽이 인도에 해당하고 여기가 중국 제일 세상에 중앙이 크게 그렸죠. 그리고 여기가 우리나라 이렇게 일본이 되겠는데 당시 우리 조선 초기의 사람들도 벌써 아프리카를 인식하고 있고 유럽을 인식하고 있고 아라비아 반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봐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때 당시 여기가 교육이 별로 없었죠.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중국에서 그 가지고 있던
이 근방의 지도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도를 합쳐서 만들어진 편찬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현존 최고의 지도고 중국 지도인 성교 광피도와 혼일 강리도를 합쳐서 만드는 편찬도,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답사해서 만든 지도가 아니라.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 일본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 아메리카랑 오스트레일리아는 없어요. 그 이유가 대륙이 발견되기 이전이죠. 유럽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대륙이 있다는 걸 알려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지도고, 중국이 지도 가운데 크게 그려짐으로써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크기가 굉장히 과장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일본은 완전 뭐 요즘 말로 쩔이고, 우리나라 아프리카 대륙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는데 조선 초기니까 우리나라의 힘이 이렇게 세다, 그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선의 크기를 과장되게 그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천하도 살펴볼게요. 천하도는 조선 중기 민간이 제작한 세계 지도인데 이게 천하도죠. 천하도는 이렇게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여기 안남, 베트남이죠. 베트남,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아까 말했던 아라비아 반도, 뭐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얘도 세계 지도예요. 근데 형태가 보면 조선 초기에 그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지죠. 그 이유가 이 천하도가 국가에서 제작한 지도가 아니고 민간에서 제작한 지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학적으로 만든 지도가 아니라 상상도예요. 관념도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냥 표현한 걸 관념도, 상상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교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없는 가상의 나라들이 막 들어가 있어. 민간이 그러니까 뭐 막 넣을 수 있는 거겠죠. 여기에 보면 일목국 있어요. 눈이 하나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리고 삼수국, 머리 3개 달린 사람들이 사는 나라. 삼신국, 몸이 3개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 뭐 굉장히 허황된 거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군자국, 군자들만 사는 나라. 그래서 그리고 여기 화산국도 있던데, 여기 화산국, 화산이 매일 터지는 나라겠죠. 그 가상의 국가들을 이렇게 막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표현한 게 아니라 도교의 경전인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산해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도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도교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중국이 세상의 가운데 있죠. 그래서 중화 사상이 역시 조선 중기까지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고, 여기 조선이고 여기가 일본이네요. 일본국이라고 나와 있네요. 천하도에서 지도 형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둥글어요. 하늘은 둥글고 이렇게 땅은 네모나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천원 지방 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해서 천원 지방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가 겉은 동그랗고 땅은 그 안에 네모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천원 지방 사상은 상평통보, 조선시대 화폐죠. 돈, 엽전의 형태도 겉은 동그랗고 안에는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천원 지방 사상이 담겨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조선시대 엽전 상평통보의 모습이죠. 천원, 그리고 가운데 지방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다음에 지구전후도. 지구전후도는 교과서 18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구의 앞면과 뒷면을 각각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지구전후도가 되겠죠. 지구전후도는 그 1834년에 제작된 지도로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다 발견한 이후에 제작된 지도고, 그런 서양의 지리적 그 인식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왔을 때 제작된 지도라서 전 세계가 다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메리카 대륙, 북미, 남미 다 그려져 있고,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남극 대륙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민간이 제작한 건데, 최한기라는 사람과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가 함께 만든 세계 지도예요. 이 지구전후도의 특징은 경위선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경위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구전후도에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하나씩 이렇게 그어져 있죠. 이게 경선과 위선을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 중국이 지도의 가운데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중화사상을 탈피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동여지도,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하죠. 대동여지도는 교과서 20에서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고화질 대동여지도가 있는데, 대동여지도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학생들 데리고 2학년 학생들 데리고 대동여지도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대동여지도 책을 사서 그 책에 있는 거를 잘라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큰 지도를 만들었었는데 한 면에 다 못 붙여서 남한 지역, 북한 지역 나눠가지고 두 개 이렇게 붙여서 제작을 했었어요. 여러분이 뭐 오며 가며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실제 크기는 엄청나게 커요. 작년에 선생님이 학생들이랑 만들었던 지도도 그것도 축소판이었거든요. 65% 정도의 축소판. 실제 지도로는 굉장히 큽니다. 높이가. 실제 크기가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세로는 약 7m, 그리고 가로는 약 4m 정도의 엄청나게 큰 크기예요. 이 대동여지도를 분첩, 절첩식 지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건 절첩, 잘라져 있는 건 분첩이라고 해서 분첩, 절첩식으로 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동여지도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분첩, 절첩식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휴대가 용이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김정호가 제작했다는 거 뭐 여러분들 다 알죠? 영화로도 제작이 됐으니까. 연도도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대동여지도랑 그리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1402년 이 두 가지는 연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정호가 제작했고 아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편찬도라 그랬죠. 여러 지도를 합쳐놓은 거야. 요즘 말로 뭐 짜깁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해가지고 탁 합쳐가지고 만드는 거고 얘는 실제 답사를 통해서 만든 실측도예요. 현대 지도로 본다면 약 1대 16만의 대축적 지도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대동여지도의 1cm가 실제로는 1.6km 정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판본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대량 제작이 가능했고 이렇게 목판본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지도표라는 걸 사용했어요. 현대로 말하면 기호예요. 기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글로 쓴 게 아니라 기호를 이용해서 많은 정보를 수록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대동여지도에 사용된 지도표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역참이랑 봉수는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역참은 말을 갈아타는 곳이에요. 조선시대에 통신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말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말은 생명체니까 계속 달릴 수 없죠. 당근 준다 계속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말이 이제 쉬어가는 장소, 말을 갈아타는 장소예요. 한양에서부터 부산까지 막 이제 말 타고 통신사가 내려갑니다. 그 관리가 그러다가 말을 갈아타는 거예요. 갈아타는 장소가 역참입니다. 이 조립봉처럼 생긴 거. 그리고 봉수는 조선시대 때 아주 긴급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산 정상에다 이제 불 붙여 놓는 거죠. 그걸 봉수라 그러는데 모양도 그렇게 생겼어요. 산 위에 불. 그래서 조선시대 때 부산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부산에서부터 봉화를 붙여가지고 한양까지 빨리 알려주는 거죠. 이 두 개가 통신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선시대에 그 통신망의 기호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동여지도에는 모든 산줄기가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걸 산자분수령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산은 스스로 물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산 그리고 스스로 자 나눌 분 물수 산에 의해서 물이 나뉘어져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줄기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 쭉 이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대동여지도에도 산줄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동여지도에는 백두대간이라든지 장백정간 그리고 나머지 낙동정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자로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그리고 선의 굵기로 산의 크기를 표현했어요. 더 큰 산은 더 굵은 선, 그리고 작은 산은 얇은 선을 사용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백두산은 굉장히 굵은 선으로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산의 크기를 표현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산의 전체적인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지 해발고도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대동여지도를 통해 해발고도를 파악할 수 있다. 없어요. 그리고 하천을 구분했는데 배가 두 개가 하천이 배가 다니는 하천, 가항하천, 배가 다니는 하천이에요. 가능하다 가짜, 항해하다 항자, 가항하천, 배가 다니는 하천. 비가항하천은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은 쌍선, 두 개의 선으로 표현했고 배가 다닐 수 없으면 하나의 선으로 표현했어요. 이 쌍선이 중요한 이유가 조선시대 때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많은 물자를 날리려면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이냐 없는 하천이냐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을 해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표현해 놨는데 산줄기와 하천은 다 실제처럼 이렇게 꼬불꼬불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도로는 보통 직선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도로에는
심리마다 사람들이 거리를 알 수 있도록 방점이라는 점을 찍어 두었습니다. 여기 교과서 사례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A에서 B 가는데 여기 점이 2개가 찍혀 있어요. 그러면 10리, 20리, 30리가 되는 거예요. 최소 30리 정도, 20리 이상이 된다는 걸 우리가 대동여지도를 통해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동여지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동여지도와 관련돼서 선생님이 작년에는 학생들이랑 활동 수업을 막 했었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도책에서 태백 지역을 이제 잘라낸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산줄기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 산의 크기가 태백산 같은 경우는 산의 크기가 굉장히 굵게 되어 있죠. 큰 산이라는 거고 그리고 대박산이라는 거 있는데 요거는 크기가 조금 작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는 태백산보다 작은 산이니까 그리고 황지연못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거 약간 잘린 것 같은데 이거 잘린 게 아니구나. 여기에 보면 천천이라는 게 있어요. 철암은 아마 한 요쯤 될 거예요. 요쯤이 철암이 될 것 같아요. 요쯤. 그래서 태백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하천들이 다 지금 하나의 선이에요. 이건 50천인데 하나의 선이에요. 역시 다 하나의 선. 하나의 선은 쌤이 말했죠. 배가 다닐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태백 지역은 다 큰 하천이 없으니까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들 단선으로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쌍선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여기 쌍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단선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 단선은 비강하천, 쌍선으로 되어 있는 건 가항하천이 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봉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 지역 간 경계예요. 그리고 직선으로 이렇게 쭉 뻗어 내려와 있는 건 요거는 도로가 되는 거겠죠. 이게 방점이고 방점과 방점은 10리 거리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교과서 정리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